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데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집이 있다는 이유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특히 40대, 50대 분들 중에서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지? 라며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에 걸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수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모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 김 씨는 혼자 사시면서 월 소득이 거의 없지만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 1억 1천만 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아들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미만이므로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획기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 신청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지역별 재산 공제액도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됩니다. 서울은 3억 6,400만 원, 경기도는 2억 9,400만 원, 광역시와 세종, 창원시는 2억 8,400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9,5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차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자동차 재산 기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즉,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월 약 42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기준이었죠. 자동차가 매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2025년부터는 2,000지 미만 승용차 중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17%로 훨씬 낮습니다. 과거에는 경차만 해당되었던 것이 이제는 중형차까지 포함되고 차량 가격 기준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100%에서 더욱 낮출 예정입니다. 만약 50%로 낮아진다면 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진 분의 경우 기존에는 월 50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되었지만 앞으로는 월 25만 원으로 계산되어 수급자 선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47세 직장인 이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후 재취업이 어려워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10년 된 소나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자동차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액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조건이 맞는다면 이 씨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2027년까지 35%로, 주거급여는 48%에서 2026년까지
50%로 올라갑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239만 원인데 생계급여 기준이 35%가 되면 약 8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급여는 실제 시장 임대료의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월세가 60만 원인 집에 살고 있어도 정부 지원은 45만 원 정도만 돼요. 나머지 15만 원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런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의 한 수급자는 월세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랐지만 정부 지원금은 35만 원 수준에 머물러 매월 2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기준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문재인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수급자 가구가 19만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임대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싸서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상당합니다. 주거급여로 월세는 지원받더라도 관리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됩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한 후에도 집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용자 만족도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더욱 발전된 예방의료급여 사업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을 챙겨주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하고 혈압이나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며 식사나 청소, 이동 같은 생활 지원도 함께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입니다. 52세 당뇨병 환자인 박 씨의 경우를 보면 혼자 살면서 당뇨 관리가 어려워 응급실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가의료급여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간호사가 주 2회 방문해 혈당을 체크하고 식단을 관리해 주어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집값이 올라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져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전 2억 원이었던 집이 지금 3억 원이 되었다면 집은 그대로인데 집값 상승만으로 수급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철학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자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도와주자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이런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연령대는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 부양과 자녀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45세 김모 씨는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재취업이 어려워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15년 된 아반떼를 가지고 있고 전세 보증금 1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김 씨와 같은 상황의 분들도 수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50대 후반의 이모 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30대 아들이 연봉 1억 1천만 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제는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왜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주거 불안정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런 변화는 의미가 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통해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사회적 불만이 줄어들고 사회 전체가 더욱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해체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망설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도가 복잡해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복지로벅 주로 그래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정말 절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려던 계획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현재 보류 중입니다. 또한 관리비 지원 문제나 주거용 재산 기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25년은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 변화를 단순히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꽃피는 인생이막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